알테신과 류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네, 돌아온 아리수. 네, 벌써 한 달이네요. 벌써 한 달이 됐죠? 네. 참 이렇게 시간이 잘 갑니다. 오늘은 2차 전지. 네, 사실 2차 전지 이야기하기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죠. 네, 이탈전지 산업이 요즘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주가도 뭐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네, 주주분들이 화가 많으신데 그래도 항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네, 네. 그래도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좀 네.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한국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이 힘들어진 게 꽤 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한국형 IRA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국형 IRA법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형 IRA 법이라고 하면 현재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때 했었던 IRA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이제 AMPC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건데 AMPC가 뭐냐 하면 이제 첨단 제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AMPC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데는 지금은 배터리죠.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작년에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이제 SK온이 좀 많이 받았고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받았던 AMPC 보조금만 1조 4,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돈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제 경영에 그런 적자를 많이 메울 수 있었던 걸로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세제 혜택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경영상의 적자를 보게 된다. 이러면은 실질적인 지원금을 못 받는 효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업체들이 요즘 많이 힘든데 우리가 적자인데 세제 혜택도 못 받고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지어도 이렇게 돈을 주는데 우리도 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볼멘 소리를 하면서 네네. 정부와 국회 쪽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법안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일단 뭐 작년 실적을 보면 일단 4분기에 나란히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경영 실적이 좀 어땠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고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이제 LG엔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때 2,255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SDI가 2,567억 원, SK온이 이제 3,594억 원. 세 기업이 다 적자를 본 거는 이제 2022년도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배터리에서 흑자를 낸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는 AMPC를 제외를 하게 되면 그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4분기 때만 치더라도 엔솔이 한 3,700억 원 정도의 지금 AMPC를 받았고 나머지 기업들도 SK온이 800억 원 그리고 이제 SDI도 한 2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적자다 보니까 이거를 빼게 되면 적자 규모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AMPC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생산하면 주기로 한 건데 그거를 굳이 왜 빼서 그렇게 따로 계산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AMPC가 무한정 준다면 괜찮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2032년도까지 이제 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금액도 지금 딱 한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아직까지 IRA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AMPC 이야기는 없는데 AMPC 규모를 축소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로 축소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 세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적자는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걸 좀 분리해서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배터리 셀 3사랑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소부장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소부장 업체들 봤을 때는 부품 쪽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소재 쪽에서 봤을 때는 양극재는 한동안 계속 어렵지 않겠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져야지 양극재 공급량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 쪽에서는 사실상 많이 커질 가능성은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반대로 유럽은 조금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거든요. 올해 27년, 30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유럽 쪽에서는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유럽 쪽은 LFP가 많아요. LFP가 많고 3원계 배터리들도 중국계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한국 시장이랑 그리고 북미 시장 중심으로 좀 많이 커야 되는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가 좀 늘어날 만한 그런 유인 요소는 없죠. 그런 상황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좀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양극재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류 기자가 순수 전기차 쪽은 좀 안 좋지만 하이브리드 쪽은 그래도 네. 괜찮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쪽에 양극재 들어가는 걸로는 좀 충분히 메이크업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메이크업을 하려면은 판매량이 몇백 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일단 절대 사용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네, 하이브리드 배터리랑 그리고 이제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비슷한 크기면 뭐 아이오닉 9 같은 차량 있잖아요. 들어가는 배터리 양의 차이가 한 50배에서 7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사이즈 차이가 많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몇십 배가 늘어나야지 전기차 한 대를 파는 그런 효과가 나다 보니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음극재 쪽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글로벌리 봤을 때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는 거의 뭐 탑에 꼽히는 그런 이제 음극재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많이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거기에 대한 수혜를 포스코 퓨처엠은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극재 하면 많이 퍼지긴 하는데 음극재를 제대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글로벌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음극재 쪽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투자도 많아지고 또 이제 26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채용한 차량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기대감도 있기는 하죠.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그래도 기술적인 혜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술적 혜자는 많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LFP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단가를 낮추면서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폼팩터를 조금 달리 한다라든지 요즘 뭐 많이 말하는 CTC라고 해서 셀 투 셰시 아니면 CTB라고 해서 셀 투 바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가려고 하고 있지 음극재 쪽에서는 거기는 흑연 중심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흑연 전 세계 생산량의 한 90% 이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지 실리콘 쪽은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조금은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네. 솟아날 구멍은 일단 우리 류 기자가 보는 거는 음극재 쪽이고 거기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러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하는 대주전자재료나 아니면 뭐 나노 신소재 같은 회사들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건가요? 나노 신소재 쪽 소식은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공급하는 물량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2차전지 쪽 밸류체인에서 네. 음극재 말고 좀 그래도 기회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극재랑 그리고 이제 SDI 같은 그런 셀 업체들 말고는 크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파우치 대신에 폼팩터가 이제는 각형이랑 아니면 원통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알루미늄 캔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조금 이제 요즘에는 ESS 쪽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의 매출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회사들도 좀 잘 찾아보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폼팩터 변화에 따른 걸 조금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쪽은 또 중국 금속 부품을 또 배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떤 K 배터리 뭐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쉽진 않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사실은 살아나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배터리들도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 셀이 살아나면은 같이 이제 소부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신차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좀 지원책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에서 그래도 조금은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 내연기관 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 친환경차 판매가 늘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 규모가 그래서 북미가 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 제 생각에는 26년도 하반기는 넘어가야 이제 전기차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27년도부터 이제 좀 다양한 신차 나오고 또 이제 그때부터 규제들이 좀 확실하게 많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야 돼요. 커터처럼 이제 할당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레임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자동차 업체들이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26년도 후반 27년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 조금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일단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 일단 좀 킵해놓고 일단 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안 좋게 뭐 사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좀 험악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냥 저희 구독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2차 전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저희의 의견일 뿐이고 저희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거칠게 반응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류종훈 기자 힘내라고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좀 더 힘을 내서 콘텐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네, 중요한 인물인데 여기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아리수, 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처럼 복잡 미묘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그리고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친화석 연료적인 사람이고 네. 네, 그죠. 전기 없으면 그냥 탄소 에너지 떼면 되지. 왜 뭐 이렇게 이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지구온난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냐라는 건데 결국 일론이 트럼프한테 붙었던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 네. 그리고 결국 일론이 트럼프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 류 기자가 보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많은 분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차를 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거다. 또 하나는 이제 스타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저궤도 위성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에 있잖아요. 인터넷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과 패권을 가져갈 거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패막이라든지 혹은 이제 규제 정책을 조금은 많이 도와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어쨌든 경쟁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전략 같기는 한데 그거는 자기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좋은 정책은 아닐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많이 좀 유리하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는 구조조정이 안 된다. 그렇죠. 일단 나는 피를 흘리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네. 라는 거고 우리 기자가 이야기한 3가지 중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하자 그러면 도지, 코인. 네. 결국 친암호화폐. 그렇죠. 결국 가장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인생의 목표는 화성에다 테라포밍 하는 거거든요. 네. 제2의 어떤 지구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뭔가 상업 활동이 일어나면 결제를 달러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결국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지구하고 화성을 연결하려면 중간중간에 저궤도 위성 가지고 통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지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구하고 통신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이것도 별개의 이야기고 결국 이제 그 미래를 그려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지금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고 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AI가 우리 화면 안에 있다가 이제 화면 밖으로 나오는데 AI는 바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밖으로 나오려면 결국 이제 로봇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UAM 같은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인데 결국 그걸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또 잠식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규제 파기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그림을 좀 그릴 거라고 보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트리거가 됐던 게 2023년도 때 있었던 전미 자동차 노조의 연합적인 그런 파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전미 자동차 전체의 파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그로 인해서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빅3 기업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때 그들이 말했던 거는 임금을 40% 올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임금 40% 인상을 해주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많이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28년도까지 매년 25% 올려주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도 전미자동차 노조에 가입하면 우리도 임금을 올릴 수 있어?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노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미국 하면은 우리가 노조와는 좀 정반대의 좀 많이 진영이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미자동차 노조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수한 그런 조직이고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큰 성과물을 가져오니까 기존의 노조가 약했던 혹은 여기에 가입되지 않았었던 혼다나 뭐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다 가입을 했고 심지어 거기서 테슬라에 찾아가서 테슬라 노동자들에게 니들도 우리처럼 가입하면 일론 머스크의 그 핍박을 피할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노조 많이 생성이 되고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고 GM이랑 LG 엔솔이 합작을 해서 만든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네네. 배터리 회사잖아요. 거기도 전미자동차 노조에 가입을 해서 임금을 또 30%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노조에 대한 그런 혹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부담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을 대체할 거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싼 노동자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그렇죠. 합법 이민자들이라도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사람 말고 로봇을 넣자. 자동차 공장 가보면 여기 자동화 많이 돼 있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근데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뭐 그 용접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라인은 많은데 의장 라인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내장재를 집어넣고 전선을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정교한 작업들은 아직은 다 사람이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도입을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벽은 결국에는 노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대부분의 업체들이 바라고 있고 마침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전미자동차 노조에서 굉장히 뜨악했던 게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 그리고 이제 불법 노동자들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노동력까지 상실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규모가 준다는 거는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가질 수 있는 밸류는 거의 다 갖고 왔어요. 스페이스X는 본인이 별도의 회사고 그래서 요즘 되게 공을 들이는 게 AI와 휴머노이드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휴머노이드를 가려고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고 노동계의 반발도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대책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둘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동행이 여러 가지 이익관계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향후 그럼 테슬라의 어떤 주가 업사이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이 우리 류 기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FSD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저는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율주행 쪽에서 봤을 때 경쟁 관계는 아직까지도 좀 되게 오묘합니다. 웨이모 진영 같은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되게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업체들은 로보택시 쪽에서 훨씬 더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웨이모는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R&D 투자 들어간 거에서 비해서는 전혀 벌지를 못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정부 주도로 많이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로보택시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 6월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 모델이 명확하게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저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훨씬 더 지금 독보적인 가치를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이니까 하드웨어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뭐 많이 잘 걸어 다니고 빨리 걷고 그렇죠. 손 움직이고 우리 주식시장 그러면 뭐 이거 감속기 하고 뭐 여기 카메라 하고 이런 것만 보는데 저는 류 기자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결국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돈을 벌었던 건 결국 OS를 하던 구글, 그렇죠. 안드로이드였고 결국 거기에 두뇌 역할을 했던 퀄컴 같은 회사였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에서는 누가 될지 지금 메타가 자기들이 안드로이드와 퀄컴의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로봇 사업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 류 기자가 보는
저는 네. 엔비디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엔비디아. 되게 뻔한 이야기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PC 시대 때는 MS랑 인텔이 같이 컸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반도체를 공급을 했고 MS는 OS를 공급을 했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 갔을 때는 구글과 퀄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리가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금 AI랑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가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있는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AI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AI 쓰는 쿠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그걸 이제 로봇으로 넘어갔을 때는 옴니버스라든지 아니면 아이작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겠다는 거거든요.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떴던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썼던 건데 이걸 그대로 로봇으로 옮겨가서 로봇에서도 우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CES에서 이제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거고. 그럼 일단 미국은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유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 테슬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네. 그리고 그러면 국내는요? 국내는 그러면 뭐뭐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을 봐야 되나요? 국내는 참 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인수하면서 주가가 올해만 80%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카이스트에서 만든 회사가 발전돼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뭐 일본 혼다의 아시모의 경쟁 모델이었던 휴보를 만들었던 회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뭔가 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거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아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뭐 유로메카 다 좋아요. 그런 회사 말고 우리 류 기자가 진짜 그래도 글로벌 관점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국내 기업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랑 한 네이버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차 그룹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가 올해 6월 달에 뭐 상장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여전히 지금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로 봤을 때는 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 유압에서 전동화로 넘어왔지만 거기서도 지금 정말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AI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하기로 어쨌든 손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우리들이 머릿속에 박았던 그런 단어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데 피지컬 AI는 사실상 이제 우리 현실에 있는 더 이상 이제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데이터는 끝났고 현실상의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는 기업이 국내는 네이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그 실내 데이터가 많아요. 지도 데이터를 쌓을 때 예전에 이제 다들 그 뭐라 그럴까요? 티맵이라든지 다음에서는 뭐 이런 데서는 도로 데이터를 많이 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에서는 주차장 데이터를 많이 쌓고요. 그리고 건물 공간 데이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네이버 랩스에서는 로봇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판교에 있는 거기 건물에 가보면은 다 로봇이 배송도 해주고 로봇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쌓인 데이터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다들 몰랐죠. 근데 요즘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걸 활용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옴니버스 같은 공간을 구현할 때 디지털 트윈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사실 최근에 딥시크 나온 이후로 약간 이제 컴퓨팅 파워가 실제로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성비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보면 컴퓨팅 파워보다는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좀 관심이 오는 것 같고 네. 사실 그 언어에 대한 빅데이터는 우리 웹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냥 대충 몰래 긁어오고 정리해서 몰래 가져다 쓰고 하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에 대한 빅데이터는 사실 꽉 쥐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실내 공간의 데이터, 사람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서리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는 갖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 데이터를 많이 가졌던 게 이제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좀 밸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제 생각인데 첨언을 하자면 비전에 대한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비전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를 테슬라처럼 현실 세계에서 취합해서 트레이딩하는
진영이 있고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가상해서 그냥 합성 데이터 만들어줄게.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에다가 여기에다 라벨링 같은 것들을 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비전계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카메라도 많이 쓰이겠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빅데이터, 영상에 대한 고화질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 류 기자는 이제 산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우리 류 기자와 재밌는 산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아리수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AI 그리고 뭐 피지컬 AI 그러면 로봇인데 중국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류 기자가 욕먹으면서 중국이 그렇게 허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일단 국내 대다수 투자자들이 아는 것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좀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경고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사실 중국 로봇 산업 굉장하죠. 네. 그럼 중국의 대표 기업이 이제 유니트리하고 유비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한 2016년도에부터 만들어진 정말 전문적인 그런 로봇 회사고요. 유비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의 조금 결이 달랐던 거는 유비텍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 빨리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먼저 개발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 이런 거에서 시작돼서 휴머노이드로 좀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고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로봇계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용이라든지 여러 또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로봇을 좀 많이 만들다가 휴머노이드가 이제 굉장히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갑자기 성장을 한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은 거는 어쨌든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휴머노이드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유비텍은 실제로 공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업체인 니오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보면은 공장 생산 공정에서 뭐 마크 붙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BYD랑도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좀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비텍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좀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출하량이 몇 배가 는다고 해요. 한 1000대 정도 지금 1000기 정도 이번에 생산을 할 거라고 하고 그 이제 생산 물량의 한 절반가량이 이번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한테 공급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니트리는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로봇계 영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굉장히 빨리 다니고 뭐 발로 차도 되고 그 또 개가 걸어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발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웬만한 오토바이만큼 빨리 가는 뭐 그런 것도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쟤네 뭐야? 라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이 휴머노이드 쪽에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1,6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테슬라가 2만 불 이야기했죠? 25,000불이죠. 25,000불. 네. 옵티머스가? 그죠? 네. 근데 그거보다도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이번에 로봇을 내놓겠다고 했고 실제로 내놓긴 내놨습니다. 이걸 지금 아직까지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원형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보여줬고 그게 G1이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좀 조그매요. 키가 한 130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40kg 정도 되는데 라이다랑 3차원 카메라를 통해서 뭐 심도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움직임 같은 것도 보면은 자체 기술로 감속기랑 모터를 통해서 다 모든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막 중심을 잡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걸 보면은 1,600만 원짜리 로봇이라고는 조금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건 없죠. 중국. 그렇죠. 네, 그쪽에서는 뭐 모터라든지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주요 부품들은 다 이미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틈은 조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지금 AI 로봇이라고 하는 건 미국은 확실하게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에다가 생성형 AI가 올라가는. 네. 근데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룰 베이스드로 프로그래밍해서 쓰는 로봇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런 쪽으로 열심히 자기네들의 컴퓨팅 파워를 키워서, 그죠? 딥시크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뭔가 키워서 ASIC 같은 것들 많이 해서 이제 여기에 자기들의 LLM, 이걸 기반으로 물리 AI,
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결국 그러면 반도체가 센가? 네. 아마 그렇게 볼 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은 반도체 규제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탈출구를 마련하다가 나온 게 딥시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드웨어 쪽이 참 쉽진 않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는 워낙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실제로 우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쉽진 않은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우리가 사실 중간재를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조금은 뭐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다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실제로 그 가동률을 채우는데 중국 팬리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4나노를 이제 받았는데, 중국의 유명한 빅테크한테 받았는데, 이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생산을 중단했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사실 그 허접하지만 HBM 같은 거 만들려고 하고, 최근에 뭐 이제 소캠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이제 메모리 모듈도 엔비디아가 주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이나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이런 쪽에도 좀 잘 찾아보면 결국 로봇이고 자율주행차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래도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쪽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RP를 하는 회사지만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라이선스나 로열티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첨언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떤지, 뭐, 우리 류 기자가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많은 또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HD 현대 로보틱스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원래 산업용 로봇만 했던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 사명을 좀 뒤에 갖다 붙이면서 이제는 로봇 휴머노이드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상장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의 산업용의 로봇을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만든다라는 게 그 회사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산업 현장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회사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특화된 로봇을 좀 많이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사가 이제 단순히 로봇 팔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생산 공정을 위한 플랫폼 자체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은 공장 파운드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여러 또 이제 회사들과 함께 공장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로봇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좀 올해 많이 중요한 회기는 합니다. 예전에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그 지분을 인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은 2025년도 6월까지 상장을 시키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의 이제 지분을 다 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지금 위협을 많이 받게 됐고, 근데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기술 개발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면서 또 퀀텀 점프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한 4, 5년 사이에 밸류가 8배에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상의 그런 가치로만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고요. 정혜선 회장 혼자만의 지금 지분 투자만으로도 한 2조 가량의 지금 수익을 얻은 걸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올해 25년도에 상장을 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대차 그룹의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HMGX라고 하는 공장에 이제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짓는 HMG MA에도 투입을 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울산 공장에 짓고 있는 전용 공장에도 투입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사실 울산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런 로봇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밸류를 지금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상장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좀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가가 높은 그런 이제 로봇을 많이 만드는데, 그럼 테슬라라든지 뭐 유니트리 같은 곳이랑은 조금 다른 결로 많이 갈 거고요. 부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센서 이쪽 많이 들어갈 건데 국산화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칩셋 미디어 가끔씩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칩 같은 쪽의 기술들도 많이 지금 국내 기업들이랑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라이다라는 게 하드웨어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라이다라고 하는 그 레이저 빛을 쏘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정보 수집하는 과정,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잘하는 국내 기업들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알만한 기업들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뭐 SOS 랩이라든지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네네. 비상장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SOS 랩은 상장사긴 하지만 뭐 그런 기업들, 또 이제 4D 절대 레이더.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산업 전문가니까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요즘 4D 레이더 같은 것도 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보고 있고, 네, 거기 보면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들이 다 현대차랑 지금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회사들과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흔히 됩니다. 우리 태핑한다. 네. 그냥 한번 서로 좀 이렇게 협력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본다. 여기서 진짜 잘 돼서 크게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기업들 좀 이렇게 따로 공부해서 투자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아날리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는데요. 다음 달에 또 우리 류종훈 기자가 현장에서 또 얼마나 생생한 생날 정보, 네. 생날 정보를 또 많이 모아서 또 찾아올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류종훈 기자 힘내라 이런 거 댓글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다음 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